자, 이번 시간에는 신호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서 받은 표적 세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세포 내 신호전달입니다. 시그널 트랜스덕션이요. 이 신호전달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호전달 물질이 표적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즉 신호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죠. 이랬을 때 표적 세포에서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세포 내에서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전달 과정은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표적 세포에서 수용체가 어느 부위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수용체가 세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 수용체입니다. 수용체가 세포막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 수용체입니다. 세포 내 수용체는요, 세포질에 있는 기존 단백질의 활성을 변화시켜서 표적 세포의 반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포막 수용체는요,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단백질에 의해서 표적 세포의 반응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포 내 수용체를 통한 신호 전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내 수용체에 의한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 전달 물질은 소수성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성 신호 전달 물질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내 수용체는 세포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핵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질에 존재하는 수용체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 전달 물질하고 결합해서 복합체를 형성하면 핵공을 통해서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 전달 물질은, 소수성 신호 전달 물질은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세포질의 수용체가 있으면 세포질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이고, 핵 안에 수용체가 있으면 핵 안까지 들어가서 핵 안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 안에서 신호 전달 물질 수용체의 복합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형성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 복합체는 우리 DNA에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체가 결합할 수 있는 특정 이 유전자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위를 보통 촉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요. 유전자의 앞부분에는 항상 이 촉진자라고 하는 특별한 DNA 서열들이 있는데요. 그 특별한 DNA 서열에 있는 촉진자 부위에 수용체 단백질이 신호 전달 물질을 결합한 상태로 가서 붙는 겁니다. 결합하는 거죠. 결합해서 이 전사인자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전사인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전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을 전사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전사되게 하는 거죠. 전사가 되면은 그 유전자의 DNA가 mRNA로 바뀌고요. 그 mRNA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세포질에 있었던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로 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 만들어진 단백질에서 표적세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포 내 수용체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특정 유전자를 전사시키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세포막 수용체에 의한 신호 전달입니다.
세포막 수용체가 신호전달 물질하고 결합하려면 그 신호전달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친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친수성 신호전달 물질은 세포막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일반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수성 신호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했습니다.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 수용체 단백질이 있고 신호전달 물질이 친수성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신호전달 경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세포막에 기존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들은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수용체가 신호전달 물질에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활성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신호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은 그 수용체의 단백질은 활성화되어서 기존에 있던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불활성인 상태의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활성화된 그 단백질은 또 다른 단백질, 활성이 없는 단백질을 다시 또 활성 상태로 또 바꿔주는 거죠. 이런 그 연쇄적인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장 마지막에 활성화된 이 단백질에 의해서 표적 세포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경우는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직접 효과기가 되어서 세포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단백질이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사인자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막 수용체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에서 이 활성이 없는 단백질들이 활성화되는 이 과정들은 대부분이 인산화와 탈인산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활성이 없는 이 단백질이 인산화되었을 때 활성화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 활성이 없었다가 인산이 제거가 되어서 다시 활성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쇄적인 이러한 반응은 인산화 또는 탈인산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막 수용체에 의한 신호 전달은요, 좀 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세포막 유형 수용체는 여러 유형으로 작용하는데 이 수용체가 이온 통로로 작용하는 통로 결합 수용체인 경우도 있고 효소의 기능을 갖는 효소 결합 수용체가 있고 G 단백질에 결합해서 G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작용하는 G 단백질 결합 수용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세포막 수용체의 작용 유형입니다. 통로 결합 수용체는요, 신호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했을 때 그 수용체가 이온 통로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 통로 결합 수용체를 통로 자극 수용체라고도 부릅니다.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요. 그래서 이 수용체의 단백질이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했을 때에 이온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닫혀 있던 이온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3장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관문 통로에서 살펴봤었거든요. 관문 통로의 한 유형으로서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있었습니다. 리간드 작동 관문 통로죠.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했을 때에 그
이온 통로의 관문이 개폐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로 결합 수용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수용체에 있는 그 이온 통로는 닫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했을 때 열리는 거죠. 열렸습니다. 열렸을 때 이제 이 통로 결합 수용체는 특정 이온에 대한 특이성이 있어서요, 출입할 수 있는 이온에 따라서 세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막전이가 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효소 결합 수용체는요, 효소가 이 효소로 기능하는 것이죠. 세포막 바깥쪽, 세포막에서 이 바깥쪽 부위에는, 이 수용체의 바깥쪽 부위에서는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고, 세포질 부위에서는 효소로 작용하는 부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신호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했을 때 세포질 쪽에 있었던 효소의 그 활성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효소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특정한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활성화된 이 효소결합 수용체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티로신 인산화효소, 세린 인산화효소, 트레오닌 인산화효소.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의 곁가지가 티로신 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티로신에다가 티로신 잔기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그런 효소의 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티로신, 알기에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린도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오닌도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죠. 단백질에 티로신 있는 부위에 가서 인산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결합 수용체 이름들이 티로신 인산화 효소인 경우도 있고, 이 그림에서 얘처럼요, 세린 아미노산 잔기를 인산화시켜서 세린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도 있고, 단백질에 세린과 트레오닌 이 잔기들을 둘 다를 인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소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린, 트레오닌, 인산화 효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G단백질 결합 수용체입니다. 이 G단백질 결합 수용체는 이 수용체가 신호 전달 물질하고 결합해서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에 그 수용체가 세포막에 이 세포질 쪽에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내재성 단백질 구조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표지성 단백질 구조로 붙어 있는데, 이 G단백질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수용체의 단백질이 신호 전달 물질하고 결합했을 때 G단백질의 상호작용, G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 G단백질이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서, G단백질의 작용 유형에 따라서 신호 전달 과정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G단백질 결합 수용체의 G단백질 작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G단백질은요, GTP 결합 단백질이라고 보통 원래 이름은 GTP 바인딩 프로테인, GTP 결합 단백질인데 줄여서 흔히 G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G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의 스위치로 작용합니다. 이 G단백질은 GDP하고 결합해 있을 때에는 이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다가요, 신호 전달 물질하고 수용체하고 그 복합체가 형성되어서 그 복합체와 상호작용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 GDP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GDP는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GTP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GTP 결합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GTP가 결합했을 때 이 신호 전달 스위치가 ON 되어서 신호 전달이 시작된다는 거죠. GTP 결합했을 때는 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 신호 전달 물질 수용체 복합체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G단백질이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헤테로 트리머릭 G단백질, 모노머릭 스몰 G 프로테인,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는 거죠. 헤테로 트리머릭 하면은 삼양체 구조라는 거죠. 트리머니까요. 모노머, 다이머, 트리머. 단량체, 일량체, 삼량체. 그런데 그 소단위들이 각각 다 다른 겁니다. 헤테로하다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헤테로 트리머릭 G 단백질, G 프로테인을 흔히 G 프로테인이라고 하고요. 단량체로 되어 있는 이 G 프로테인은 스몰 G 프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풀네임은 모노머릭 스몰 G 프로테인인데 그냥 간단하게 스몰 G 프로테인. 보통 G 프로테인 하면 그것은 헤테로 트리머릭 G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가 GDP가 결합해 있을 때는 스위치가 오프되었다가 GTP가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스위치가 ON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테로 트리머릭 G 단백질을 가지고서 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G 단백질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용체 단백질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활성화되었을 때는 GDP가 결합해 있는데 그 GDP는 알파, 베타, 감마 소단위 중에서 알파 소단위하고 결합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했어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GDP는 떨어져 나고 대신 GTP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GTP가 결합을 하거든요. GTP 결합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알파 소단위와 베타 감마 소단위로 갈라집니다. 물론 수용체 단백질하고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감마 소단위, 알파 소단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알파 소단위에는 GTP가 결합해 있는 상태로요. 그러면 이 알파 GTP가 결합해 있는 이 알파 소단위에 의해서 세포의 반응이 보통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베타 감마 소단위가 또 세포의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노머릭 이 스몰 G 단백질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량체 G 단백질의 알파 소단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G 프로테인의 알파 소단위와 상동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몰 G 단백질은요, 라스 G 단백질 슈퍼 패밀리에 속합니다. G 단백질, 스몰 G 단백질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슈퍼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라스 G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라스는 뭐냐면요, 이것의 약자입니다. 레트 살코마 바이러스에서 따온 겁니다. 흰쥐에서 살코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흰쥐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데 살코마라고 하는 종양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 그것을 인식했을 때에 G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스, 줄였습니다. 레트의 알레이, 처음 발견된 거죠. 알레이, 그리고 살코마의 S, 이래서 라스 단백질, 라스라고 하는 G 단백질을 경유해서 살코마, 육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양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죠.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스몰 G 단백질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 슈퍼 패밀리 단백질에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라스, 로, 렌, 랩, 알프. 이 5종류의 단백질들이 각각 이름이요. 라스 GTPase, 로 GTPase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우리 일반 생물학에서는 이 라스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라스 G 단백질 하면은 스몰 G 단백질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스 단백질을 라스 GTPase라고도 부르는데 왜 GTP 아제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스몰 G 단백질은 이 G 단백질의 알파 소단위하고 비슷하다 그랬거든요. 이 알파 소단위에 붙어있던 이 GTP는요, 알파 소단위 자체가 이 특별한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알파 소단위에는 자기한테 붙어있는 이 GTP를 가수분해해서 떨궈내는 이러한 활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P 아제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 GTP가 가수분해가 되면 다시 또 이 베타 감마 소단위하고 다시 또 합쳐집니다. GTP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GDP만 붙은 상태로 되거든요. 그럼 GDP만 붙은 상태가 되면은 불활성화되면서 베타 감마하고 다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G 단백질은 GTP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활성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요, 이 종양에 살코마는 육종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피 조직이 아닌 조직들이 있습니다. 비상피성 조직이라면 보통 결합 조직인 거죠. 결합 조직에서 발생한 종양을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뼈, 연골, 근육, 지방, 신경, 혈관 이런 데들은 비상피성 결합 조직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시노마라고 하는 이 종양은 보통 암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암종이죠. 상피 조직에서 발생한 종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호흡 상피에서 암이 생겼다. 위 점막에서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위암종, 위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뼈에서 이 암이 생겼다면은 골육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이 G 단백질은 헤테로트리머 구조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G 단백질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알파, 베타, 감마 소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파 소단위가요 20종류가 있습니다. 베타 소단위가 5종류, 감마 소단위가 12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면 20종류의 알파 소단위 중에서 1개, 5종류의 베타 소단위에서 1개, 12종류의 감마 소단위에서 1개씩 결합해서 이 삼양체가 형성할 수 있는 그 종류는 120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 단백질은 종류가 1200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 1200종류의 G 단백질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느냐, 알파, 베타, 감마의 소단위가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작용들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G 단백질의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랜스듀신, 구스투어듀신 이렇게 특별한 이름으로 G 단백질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트랜스듀신은 우리 시각 수용체 세포가 빛을 받았을 때에 신호 전달하는 과정, 그것을 그때 그 G 단백질은 트랜스듀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스투어듀신은 우리 미각 수용체 세포가 맛 분자를 인식했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G 단백질을 구스투어듀신 이렇게 특별한 단백질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 단백질의 작용 유형을 봐야 될 것입니다. G 단백질의 작용 유형은 3가지입니다. 먼저 그 G 알파
활성화되어서 생성된 이 알파 소단위가 이온 통로에 결합해서 이온 통로를 개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온 통로도 역시 관문 통로가 되는 거죠. 알파 소단위가 결합했을 때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죠. 출입하는 투과성이 변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는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세포막에 있는 증폭효소에 작용해서 2차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G단백질을 촉진 G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스티뮬레터리 G 프로테인, 줄여서 GS라고 약해서 부릅니다. 이번엔 반대로 세포막에 있는 증폭효소에 작용해서 2차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니비터리 G 프로테인, GI라고 약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억제 G단백질이죠. 그러면 이 GS와 GI는 서로가 반대가 될 테니까요. GS의 경우만 가지고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G 단백질이 증폭효소에 작용했을 때 2차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차 신호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컨드 메신저라고 보통 부르죠. 세포 밖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촉진 G단백질입니다. GS에 의해서 증폭효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폭효소는요, 세포 내에서 2차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증폭효소가 세포 내에 생산한 이 신호 전달 물질을 2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가 있으면 1차의 개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차는 세포 밖에 있었던 신호 전달 물질이 1차가 될 것이죠. 그런데 1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는 이 개념은 없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세포 내에서 2차 신호 전달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은 증폭효소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G단백질이 증폭효소를 활성화시켰을 때 생겨나는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4종류입니다. 사이클릭 AMP, 줄여서 CAMP라고 씁니다. 그런데 읽을 때 이 CAMP는 사이클릭 AMP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이클릭 GM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가 있습니다. 줄여서 IP3. 그 다음에 다이아실 글리세롤, 줄여서 DAG, 다이아실 글리세롤. 이 다이아실 글리세롤은 다이아실 글리세롤에서 DG라고 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릭 AMP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AMP는 아는 거죠? AMP, GMP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입니다.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고리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이클릭.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고리형 AMP인 겁니다. AMP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데닌 염기에 오탄당에다가 인산 한 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클릭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에 인산에 있는 OH가요,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수상기에 여기에서 고리가 여기가 결합되면서 탈수 축합이 되면서 이렇게 결합되어서 5번 탄소하고 3번 탄소 사이에 고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AMP죠. 이러한 사이클릭 AMP 또는 여기가 구아닌 염기가 있으면서 그대로 같은 구조를 가져 있는 것이 사이클릭 GMP입니다. 자, 이번에는 DAG와 그리고 IP3를 보겠습니다. IP3는요,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우리 이 탄수화물 구조에서 이 육각형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모든 탄소에 수상기 한 개씩 갖고 있는 것이 이노시톨이었거든요. 이것입니다. 이노시톨. 이 이노시톨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것입니다. 1번 탄소 자리, 그리고 4번 탄소 자리, 그리고 5번 탄소 자리에 인산기가 하나씩 붙어 있는, 3개가 붙어 있는 이것이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 줄여서 이노시톨 인산인데 3개, IP3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실 글리세롤은 이것입니다. 탄소 3개로 되어 있으면서 수상기 1개씩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글리세롤이었죠. 거기에 글리세롤 부분에 거기에 탄소 2개에 거기에 이 지방산 2개가 붙어 있는 것이 다이아실 글리세롤인 겁니다. 이 구조가 아실기라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베타 산화가장 지방산 베타 산화가장 할 때에 그때 이 갈색 지방 조직에서 갈색 지방 세포가 지방산을 이용해서 열을 만들어낼 때에 그때 지방산 베타 산화할 때 이 지방산에 잘라져 있는 지방산에 뭐가 먼저 붙어야 되느냐? 아세틸 조효소 A에 조효소 A가 먼저 와서 붙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효소 A가 붙어 있는 지방산, 이 글리세롤 대신에 이것이 잘라지면 지방산이죠. 그 지방산에 여기에 조효소 A하고 붙어 있게 되면 그때 아실 조효소 A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아실이 2개가 붙어 있어서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다이아실 글리세롤과 이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는요, 같이 생겨납니다. 뭐에서 생겨나는 거냐면 우리 인지질에서 생겨납니다. 이 인지질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 인지질에서 이 인산 2개가 없는 구조를 얘기해 보면요, 이 인산 2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인지질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산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붙었고 나머지는 인산화합물인데 인산화합물에 이노시톨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이 구조에 인산이 2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바이포스페이트입니다. 그래서 PI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인산 2개 P2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로부터 인지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신화 전달 물질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는 증폭 효소는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입니다.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스. G 단백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된 이 G 단백질 알파소단이가 세포막에 있는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를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이러면 세포질에 있던 ATP를 분해하는데 사이클릭 AMP로 바꿔 놓는 겁니다. 인산기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사이클릭 고리형 구조로 바꿔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포 내에 사이클릭 AMP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이클릭 AMP의 표적 단백질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입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스 A, 줄여서 PKA,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의 표적 단백질이 무엇이냐? 그 표적 단백질을 다시 인산화시켜 주는 거죠. 인산화된 이 표적 단백질이 세포의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이클릭 AMP가 세포 밖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이 작용했을 때 세포 내에서 새로 생겨난 증폭 효소에서 생겨난 새로운 2차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거죠. 사이클릭 AMP입니다.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생겨나서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지만
이 생겨난 사이클릭 AMP를 또 바로 분해시켜서 고리형 구조를 바꿔서 AMP로 바꿔내는 이러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PDE 효소에서 또 즉각 AMP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반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이클릭 AMP는 바로 분해돼서 없어지니까 신호 전달 물질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줘야만이 세포의 반응은 지속될 것이고, 신호 전달 물질이 일시적으로 분비되었다면 그러면 세포 반응도 잠깐 일시적으로 일어나고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PD 효소는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차 신호 전달 물질 사이클릭 GMP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차 신호 전달 물질 사이클릭 GMP는 증폭 효소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 구아닐 사이클레이스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 사이클릭 GMP의 표적 단백질은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 G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카이네스 G, PKG,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증폭 효소가 아데닐산이 아니고 이번에는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라는 거죠.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는 GTP를 이용해서 사이클릭 GMP로 바꿔놓는 거죠. 그 사이클릭 GMP의 표적 단백질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 G라는 겁니다. 그 PKG 효소의 표적 단백질이 또 무엇이냐에 의해서 세포의 반응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 이 사이클릭 GMP를 통해서 작용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펩티드 호르몬들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일산화질소도 또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릭 GMP를 생성하는 사이클릭 GMP를 통해서 이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평활근에 작용하는데요. 우리 혈관이나 또는 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벽들이 있겠죠. 위벽, 창자벽, 혈관벽. 그 벽들에서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층이 가요, 평활 근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활근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평활 근육들은 이 방추형으로 생겼거든요. 이 방추형 근육입니다. 근육세포입니다. 이 근육세포에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작용하게 되면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의 표적 단백질이 누구냐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입니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GTP를 사이클릭 GMP로 바꿔주는 거죠. 이 사이클릭 GMP가 세포 내에서 생겨났는데 여기에서는 바로요, 이 프로테인 카이네스 G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여기에서는 사이클릭 GMP가 바로 세포막에 있는 칼슘 통로에 가서 결합을 해서 칼슘 통로를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근육세포는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활근 세포들이 수축하지 않고 이완하게 되면은 여기 전체의 벽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이완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의 내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이 산화질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릭 GMP는 칼슘 통로에 결합해서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각수용체 세포, 망막에 있는 시각수용체 세포에서는요, 사이클릭 GMP가 나트륨 통로에 결합해서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탈분극시켜서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막의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릭 GMP가 나트륨 통로를 여는 경우, 사이클릭 GMP가 칼슘 통로를 폐쇄시키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2차 신호 전달 물질 DAG와 IP3를 통한 이 신호 전달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DH하고 IP3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그 인지질에서부터 인지질을 분해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DH와 IP3라고는 이 두 종류의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개의 2차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증폭 효소는 PLC 효소입니다. 포스포라이페이즈 C, 줄여서 PLC, 인지질 가수 분해 효소 C 유형이라는 거죠. 이 증폭 효소 G 단백질이 수용체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한 수용체 단백질에 의해서 활성화된 G 단백질이 세포막에 있는 증폭 효소인 PLC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이 PLC 효소는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중에서 PIP2, 이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죠. 여기 글리세롤입니다. 여기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인산 화합물인데 인산에 여기 이노시톨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산이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서 있는 종류가 PIP2라고 했습니다. 이 PIP2를 잘라내는 겁니다. PIP2를 잘라내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것이 PIP2의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고 거기에 인산 두 개가 붙어서 PIP2입니다. 거기에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를 잘라내면 이것이 DAG 다그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신호 전달물 2차 신호 전달 물질인데 이 DAG는 세포막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소수성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세포막에서 존재하면서 이 DAG의 표적 단백질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 C인 겁니다. PLC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그때 생겨나는 2차 신호 전달 물질 DAG의 표적 단백질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 C입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스 C를 활성화하면 이 프로테인 카이네스 C의 표적 단백질이 뭐냐에 따라서 인산화된 그 표적 단백질이 세포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IP3는 이건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친수성이죠. 여기서 이 세포질 쪽을 향해 있으니까요. 여기를 잘라버렸으니까 IP3가 떨어져 나왔거든요. IP3는요. 우리 세포에 있는 소기관으로서 SER입니다. 활면소포체인데 활면소포체는 칼슘 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칼슘 이온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칼슘 이 소포체막에는 칼슘 통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슘 통로에 IP3가 결합을 하면 이 칼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세포질로 방출되어서 세포질의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이 칼슘 이온에 대해서 세포의 반응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또 신호 전달 과정을 더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PLC 포스포리파제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는 지금 C타입이라고 그랬는데 C 말고도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D형도 있습니다. 타입 오브 포스포라이페즈 포스포라이페즈 A형 PLA는 뭐 A1도 있고 A2도 있습니다. A1은 여기를 자르고 A2는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PLB는 포스포라이페즈 B는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잘라버리는 거고 PLC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를 잘라서 DAG와 IP3를 만들어내는 거고 PLD는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나머지 이 PLC 효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들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PLC 효소가 이 포스포라이페즈에서는 이 C 유형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칼슘 이온에 의해서 생겨나는 또 세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칼슘 이온이 세포 안에 많아졌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세포의 반응입니다. 세포 칼슘 이온이 세포질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수축하는 세포는, 수축할 수 있는 세포는 수축합니다. 근육세포라면 수축하겠죠. 그 다음에 뭔가 분비할 수 있는 세포들이라면 분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요. 자, 그런데 기타 다른 세포들은 어떠냐? 다른 유형의 세포에서는 이 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단백질, 칼모들린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모들린 단백질에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칼모들린하고 결합하면 칼모들린 결합해서 칼모들린 칼슘 복합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칼모들린 단백질은 이름이 이렇습니다. 칼슘 모듈레이티드 프로테인. 칼슘에 의해서 조절되는 단백질. 칼슘이 결합했을 때에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칼, 그 다음에 조정된다 할 때 모듈레이티드의 모듈, 그리고 프로테인의 IN. 그래서 칼모듈린입니다.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단백질. 그래서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화된 이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칼모듈린 단백질에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단백질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 K2입니다. 칼모듈린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2. 그래서 칼슘 칼모듈린 카이네스 디펜던트 카이네스 2. 그래서 활성화된 이 칼모듈린 칼슘 칼모듈린 카이네이스 2는 표적 단백질을 다시 또 인산화하는 거죠. 그럼 인산화된 그 단백질에서 세포의 반응들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가 결합되어 있는 그 단백질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CAMK2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칼모듈린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2. 칼모듈린에 의해서 칼모듈린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요소. 이 수용체를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로 자극 수용체와 대사 자극 수용체. 우리 통로 자극 수용체는 이미 앞에서 살폈습니다. 통로 결합 수용체를 통로 자극 수용체라고 통로 자극 수용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용체가 신호 전달 물질하고 결합했을 때 이온 통로로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다른 이것을 이제 관문 통로의 개념으로 보면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 리간드 작동 관문 통로라고 했었죠. 이온 통로가 되는 수용체를 통로 자극 수용체 또는 통로 결합 수용체. 그럼 이 통로 자극 수용체하고 상대적 개념이 뭐냐면 대사 자극 수용체인 겁니다. 메타보트로픽 리셉터. 이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는요, 신호 전달 물질 수용체 복합체에서 활성화된 지단백질. 이 지단백질이 작용 유형이 증폭 효소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때의 세포 내에 2차 신호 전달 물질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서 작용하는 이러한 수용체를 대사자극 수용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2차 신호 전달 물질 생산을 통해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켜서 작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수용체를 대사자극 수용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수용체, 대사자극 수용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요, 최초의 신호 물질인 신호 전달 물질, 이 신호 전달 물질의 효과가, 그 신호가 매우 증폭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의 신호가 증폭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신호 전달 물질 시스템에 의해서는요, 신호가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신호전달 물질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G단백질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은 한순간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체에 결합되어 있는 이 신호전달 물질은 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활성화될 수 있는 G단백질은 수용체 단백질 신호전달 물질 복합체 한 분자당 G단백질 보통 10분자 정도밖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분자죠. 한 분자의 이 신호전달 물질 수용체 복합체 한 개당 활성화되는 G단백질은 10분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G단백질 활성화된 G단백질은 증폭효소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폭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증폭효소가 사이클릭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효소가 한번 활성화되면 한순간이라 그랬죠. 평균 한 1000회 정도를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데닐산 고리아서 증폭효소에서 만들어지는 사이클릭 AMP의 숫자는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니까 여기서는 500개 정도라 500회 정도 반복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5000분자가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분자의 신호 전달 물질이 2차 신호 전달 물질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5000배나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 사이클릭 AMP를 2차 신호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그 효소를 증폭효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클릭 AMP가 2차 신호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되는 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또 이 G, C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효소에 의해서 다시 인산화될 수 있는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또한 500회, 평균 500회 정도를 반복하면 세포 안에서 활성화된 단백질의 분자의 수는 250만 분자가 생성되어서 이 단백질들이 세포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증폭효소에서 한번 신호가 증폭되었고 2차 신호 전달 물질에 의해서 다시 또 이 표적 단백질들이 다시 한번 또 증폭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 전달 물질이 소량이 분비되었다 하더라도 표적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단백질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효소의 평균 우리 1000회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장 공부할 때요. 그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자가 증폭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 투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될 때에 그때 작용제나 또는 대항제를 투여한다 그랬습니다. 그 작용제나 대항제들은 약물들인 거죠. 그래서 약물 투여 방법은 소수성 약물과 친수성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소수성 약물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경구 투여, 먹어서 소화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피부 패치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피부 세포를 자유롭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피부 패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혈관이 적은 부위에서는 이 피부 패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구 투여하면 혈관을 혈액 순환계를 통해서만 작용할 텐데 피부 패치는 혈관이 매우 적게 있는 그런 조직에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친수성 약물을 투여할 때는요, 세포막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혈액 내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사하는 겁니다. 정맥에 주사할 수도 있고 근육에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에 주사할 때는 주사할 양이 많거나 또는 반복해서 자주 약물을 투여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혈관을 정맥 혈관을 잡는 거죠. 그렇게 수시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정맥 주사를 하는 것이고요. 약물 양이 적으면서 일회성인 경우에는 그때는 근육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 투여 이외에도 백신을 주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신을 우리 몸에 투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할 때는요, 피하 주사를 하는 겁니다. 표피를 드러내면 그 표피 밑에 진피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 결합 조직 속으로 백신을 투여해주면 그 주사된 부위에서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약물이 그 주사된 부위에 오래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했을 때에는 그 주사한 부위를 이제 문지르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신은 서서히 그 오랫동안 그 주사한 부위에 남아 있어야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느껴서 그렇게 해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사자극 수용체에서